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수리물리2 시간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한 대로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미분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면 미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누구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면 조금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미분이라는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방정식이라는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방정식의 정의가 무엇이냐 또 물어보면은 우물쭈물 할 수도 있고 잘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방정식이라는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개를 결합합니다. 미분 방정식. 그럼 도대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첫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하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서 왜 미분 방정식을 알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요 1시간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분 방정식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진짜 미분 방정식을 쓰고 풀이를 배울 텐데, 우리가 이 첫 시간에는 도대체 미분 방정식이란 뭐고 우리가 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제목에 보면은 인트로라고 써있죠. 보통 제 강의 노트에 보면은 챕터 2, 챕터 3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지금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챕터를 따로 붙이지 않고 인트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왜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데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가?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저기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걸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데 미분 방정식을 써?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 용어를 잘 몰랐다 뿐이지 이미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데 미분 방정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제목 밑에 있는 그 문서의 그 저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문서 번호를 달아놨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거기 밑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가 자연 법칙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 뭐가 있을까요? F는 ma,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걸 운동 방정식,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법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 법칙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대기과학과라서 아주 깊이 있는 전자기 법칙을 다루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전자기 법칙 굉장히 복잡한 법칙 많습니다. 맥스웰의 법칙 이런 거 해가지고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버전스 E가 전하에 비례하고 우리 다이버전스라는 용어는 이미 배웠죠, 그죠? 다이버전스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전기장의 컬을 취하면은 그 안을 지나가는 뭐에 비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자연 법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대기복사학 배우셨나요? 아직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종일 수도 있을 텐데 대기복사학에 보면은 복사전달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주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요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알려주는 방정식, 복사전달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외 말고도 우리가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뭔지 몰라도 단어는 한 번 정도쯤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나오는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다음에 전자기 방정식, 복사전달 방정식,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 이 예를 든 전부 다 뭘로 기술되냐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기술됩니다. 이 정도는 한번 써둘만 할 것 같아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를 이용해서 기술되고 있냐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선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거는 도대체 미분 방정식이란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뭔가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미분 방정식이란 뭔가?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 미분 방정식이란 뭔가? 라고 하면은, 미분항이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미분항이 포함된 등식, 미분항을 포함하는 등식, 그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사실 방정식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방정식이 뭐냐면은, 조건부로 만족하는 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우선 등식이어야 돼요. 방정식은 등식인데 이게 그 등식이 언제나 같은 건 아니고 그게 특정한 조건일 때만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방정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방정식 이런 겁니다. x는 3. 와, 이게 방정식이었어. 방정식입니다. 등식이고, 그죠?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언제나 참이지 않습니다. 그죠? 요 x라는 미지수의 값이 1이면 거짓입니다. 2면 거짓이죠. 3이면 참입니다. 그죠? 이게 언제나 참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조건부로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은 미분항이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미분항이 포함된 등식이고, 그 조건 당연히 이 안에 이제 가로 안에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로 만족하는 등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dy dx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2y 뭐 더하기 3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함수입니다. 여기서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면 y가 얼마인지 결정이 되는데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머릿속에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떠올려 보세요. 뭐 exponential도 있고 뭐 다항함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여러분들 배운 다양한 함수 종류가 있죠.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봅시다.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된다. 항상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죠? 항상 그럴 리가 없습니다. y가 예를 들어서 뭐 y가 2x라고 쳐봅시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숫자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y가 근데 어떤 특정하게 생기면 요거를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런 등식을 만족하는 이 y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미분 방정식이란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인데 요게 하나에 이렇게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의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요 y를 찾아내는 겁니다. 함수 y. 그러니까 y는 어떠어떠하게 생겼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계산이 좀 귀찮아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y는 예를 들어서 y라고 해볼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 이런 함수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보면은 아주 쉽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는 미분하면은 exponential x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그 수리대기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함수 혹시 나는 고등학교 때 문과에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초월함수, 지수함수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는 x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죠? 요런 함수, 그래서 요런 y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용어들이 있겠죠?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뭐 차수라는 용어가 있고 이게 근데
차수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기 딱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강의 노트에도 약간 이렇게 좀 혼동스럽게 있는데요. 이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차수라는 게 있고 상미분이라는 용어가 있고 편미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차수는 뭐냐면 몇 번 미분한 함, 미분을 몇 번 했는가와 관련된 겁니다. 미분을 몇 번 했는가 정도점으로 그냥 씁시다. 우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분방정식은 미분항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번 미분한 항은 있겠죠. 여기서 이거겠죠. 그죠? 요거는 미분을 한 번 한 항입니다. 그죠? 요걸 그래서 1차 미분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 용어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1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1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이계도함수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계도함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 미분한 함수를 우리가 이계도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계도함수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걸 우리가 일계도함수, 두 번 미분한 거를 이계도함수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얘를 한 번 미분한 거를 1차 항이라고 부르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에 사실 우리가 1차, 2차라고 부르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거 x제곱 2차 항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x, y 제곱 뭐 이런 건 3차 항입니다. 그죠? 문자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미 차수라는 용어를 이미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수라는 용어를 쓰면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1계도함수, 2계도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계수라고 불러버리면 이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계수는 우리가 어떤 용어 때 썼냐면은 이렇게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가리킬 때 우리가 계수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죠? 이게 x의 계수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수라고 불러도 좀 애매하고 계수라고 불러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기술할 때 사실 차수라는 용어도 이미 썼었고, 그러니까 x제곱 하면은 그게 2차고, 3x라고 하면 x 앞에 붙어있는 3이 이미 계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얘가 이게 차수도 애매하고 계수도 애매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근데 어쨌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몇 번 미분한 항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y는 여기서 y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 미분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두 번 미분한 거 표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거 지우고 할까요? 자, 두 번 미분한 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y를 dx 위에 2를 붙입니다. 요 2가 붙이는 위치가 다르죠, 그죠? 요렇게 안 씁니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여기다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미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수리물리 1 거의 첫 시간 때쯤에 우리가 연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수리물리 1을 안 들었는데요. 좋습니다만 수리물리 1을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연산자가 선형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형 연산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잠깐 뭘 했었냐면은 미분하는 것도 연산자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했었냐면은 x에서 미분하는 거를 이런 식의 기호를 썼어요. 그래서 y가 있으면 얘를 마치 여기다가 이렇게 마치 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미분한다는 뜻의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묶어서 쓰려고 하니까 마치 분모는 dx 그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위에 분자는 뭔가요? d가 두 개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y를 취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미분이 연산자라는 거를 조금 알면은 예,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줄였느냐? 요걸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은 다시 한번 쓰면은 x에 대해서 y를 두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세 번 미분하면 숫자 3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두 번 미분하면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의 2차 항 뭐 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 좀 애매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미분한 예, 것까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점점점 확장해서 n번 미분했다면 dn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n번 미분한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을 표시할 때 이런 거 많이 썼었죠. y 프라임. 그죠? 혹은 f 프라임 x.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었죠. 그죠? 예. 그런데 편하긴 합니다. 그죠? 예, 편해요. y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예, 이거는 근데 뭐 조금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x에 대한 함수고 f라는 이름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미분한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이런 표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런 표기 대신에 혹은 요런 표기 대신에 요런 표기를 쓸 건데 예,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표기와 이 표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표기는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했죠. 분모에 써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y를 mi분하긴 했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모르죠? 그냥 y를 미분을 했대. 근데 뭐에 대해서? y가 만약에 그냥 y가 그냥 x에 대한 함수, x만의 함수였다고 해봅시다. y가 x만의 함수였다고 해보면 그냥 이렇게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죠?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했지.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 대한 함수가 f인데 뭐 한번 미분했어.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변수 함수를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조금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예, 우리가 수리대기 때도 다변수 함수를 했었고 수리분리 1 때도 우리가 벡터 미적분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가 있어서 x와 y의 함수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g 프라임이라고 썼어. 이건 뭐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알 수가 없죠.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이렇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중에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특별히 편미분이라고 부르는데 편미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예, 이런 프라임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울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도 배울 겁니다. 예, 그때의 그 용어와 그 표기법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떤 함수 y가 있으면 걔는 x에 대해서 미분했어. 물론 y가 x만의 함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x에 대해서 미분했어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표기법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상미분 표현, 우리가 상미분을 다룰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 노트에는 꿋꿋하게 이렇게 복잡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표기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몇 번 했는가? 영어로 일부러 굳이 오더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차수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분류할 때 우리가 미분항이 몇 번 미분한 함까지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미분 혹은 편미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미분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사실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상미분 방정식이란 편미분 항이 없는 방정식이 상미분 방정식이다. 뭐 이런 말로 써있는데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상미분 방정식이란 책을 찾아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편미분 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분 방정식. 뭐야? 편미분 항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상미분 방정식이 뭐냐면은 함수가 요 y가 문자 하나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x만의 함수고 가령해서 y가 뭐의 함수는 상관없습니다. x의 함수일 수도 있고 뭐 t의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뭐 k의 함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자의 함수일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의 함수일 때. 예, 그래서 걔를 미분한 항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희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은, 독립변수가 몇 개인가? 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용어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서 y는 종속변수죠. 그죠? x는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함수, 바꿀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기서 x는 우리가 막 모두 넣어볼 수 있고 모두 넣어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 있으면 상미분 방정식, 두 개 이상 있어서 다른 것들을 고정해 놓고 그것만에 대한 변화를 보는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했었죠? 수리대기 2 때도 배웠고 수리물리 1 때도 복습을 했습니다. 예, 그런 편미분 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 독립변수가 몇 개냐를 규정하고요. 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가 이 차수랑 조금 헷갈리는 개념인데,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는 함수 또는 함수의 미분항의 1차식인가? 뭐 혹은 2차식, 고차식인가? 예,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 계속 이게 헷갈리는 건데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는 미분을 몇 번 했느냐인 건데, 여기서 이거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뭐냐면은 함수 또는 함수의 미분항, 그러니까 요걸 예를 들면은 y 혹은 dx분의 dy 혹은 dx제곱분의 d제곱 y와 같은 미분항이 1차식이냐 아니면 그게 고차식이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요 위에 써져 있는 방정식은 함수는 y죠, 그죠? 함수는 y죠. 그 다음에 함수의 미분항은 dy dx죠. 예, 요게 지금 전부 다 1차식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합니다. 얘 1차식이죠. 미분항이 그냥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얘도 함수 그냥 하나만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럼 선형이 아닌 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으면 선형이 아닙니다. y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함수의 1차식이 아니죠. 이건 함수의 2차식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얘는 비선형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예. dy 오브 dx가 xy야. 그럼 얘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선형입니다. 왜냐하면 함수, 여기서 말했겠지만 x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독립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함수 또는 함수의 미분항이 1차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예. 여기는 함수 y 1차식이죠, 그죠? 예. dy 오브 dx 미분항 1차식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선형입니다. 심지어 여기 x의 세제곱이 붙어도 얘는 선형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요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타겟이 되는 함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 여기서 y겠죠, 그죠? 요 y 혹은 y의 미분항이 1차식이냐 아니냐로 구별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개수는 뭐 설령 그 독립변수 x가 뭐 2차, 3차, 5차, 20차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령 여기서 이렇게 y 똑같이 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선형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함수의 미분항이 2차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함수의 미분항이 1차식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비선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응용 문제죠? 예. 얘는 비선형입니다. 예, 얘도 비선형이에요. 왜냐하면은 함수와 함수의 미분항이 서로 곱해져 있죠? 그죠? 함수와 함수의 미분항이 서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마치 2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을 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x에 대해 그게 x의 2차식이냐, 우리가 예전에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x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배웠잖아요, 그죠? 2차 함수, 3차 함수 배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다른 문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게 x에 대한 2차식이냐라고 볼 때는 거기에 뭐 y가 어떻게 들어가든 z가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뭐 x일 텐데 여기 만약에 뭐 y분의 1 뭐 z 5제곱 이렇게 있어도 얘는 x에 대해서는 2차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 앞에 문자가 뭘로 되어 있든지 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으로 보는 그 함수가 몇 차항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타겟으로 보는 y가 그 함수와 미분하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마치 2차항 같은, 우리가 그렇게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1차항이 아니라서 얘는 비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형과 비선형을 구별할 수 있나요? 상미분과 편미분을 구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칩시다.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뭘까요? 타겟이 되는 함수가 x죠, 그죠? 타겟이 되는 함수가 x고, x에 대해 그 x는 t의 함수인가 봅니다. 그죠? x는 t의 함수고, 그 x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했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미분한 게 2번 미분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미분한 항과, 요 타겟이 되는 함수도 있는데, 두 항 모두 1차 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편미분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편미분은, 그러니까 x가 t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d라고 썼는데, 나중에 편미분의 기호를 좀 다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편미분은 이미 배웠죠? 그죠? 여기 만약에, 여러 가지 문자가 되어 있으면은 얘 d 대신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미분 기호 라운드를 써야 되고, 그 기호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편미분 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이게 노트에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서 2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는 2차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는 또 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용어를 가지고 좀 고민했는데 책에 있는 걸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다가 그냥 2개가 좋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얘는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워도 되죠, 이제? 혹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t분의 u는 마이너스 u x분의 u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우리가 편미분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u라는 게 우리가 타겟이 되는 함수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u를 여기는 t에 대해서 미분했고 여기는 x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러니까 이 u는 적어도 x와 t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할 때 d라고 안 쓰고 여기 편미분 기호를 썼죠. 이 편미분 여러분들 다시 조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u가 x와 t의 함수인데 다른 거 다 고정시켜 놓고 t만 변했을 때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 우리 편미분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선 미분한 게 어쨌든 얘는 지금 한 번 미분했죠. u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습니다. 얘도 어쨌든 u를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했고 얘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미분한 게 한 번 미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한 항과 자기 함수를 곱한 요 항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그죠? 1개 비선형 그 다음에 편미분 기호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요거는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 얘는 1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붙이고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런 용어의 우리가 지금 자연법칙은 다시 한번 우리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연법칙은 미분방정식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자연법칙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미분방정식은 뭐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분방정식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분항이 포함된 방정식이어서 그 원래 함수를 찾는 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이니 비선형이니 상미분이니 편미분이니 그게 1개니 2개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법칙은 도대체 뭔가?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법칙이란 도대체 뭔가? 자연법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혹은 여기 자연법칙으로 썼고 제 노트에는 물리법칙이라는 말이라고 썼습니다. 용어를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은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는 법칙은 물리법칙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것도 당연히 물리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법칙이 뭔지 하려고 하는데, 제 노트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따르는 일련의 규칙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이렇게 물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물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상상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당구공,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당구공이 여러 개 모여 그 당구대 위에 당구공이 여러분들 이렇게 포켓볼 하시나요? 쓰리 쿠션을 하시나요? 그때에 따라서 공이 개수가 다를 텐데, 그 공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방 안에 있는 공기 분자 엄청 많이 있겠죠? 방 안에 공기 분자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들 다 모아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공기 분자 하나를 빼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이 따르는, 혹은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분자는 불면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당구공도 이렇게 땅 치면 저렇게 이걸 쭉 굴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구장 가보셨나요? 오른쪽으로 치면 돌아야 됩니다. 공이, 그죠? 오른쪽으로 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왼쪽 방향으로 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아래로 치면은 이렇게 막 굴러갔다가 부딪히면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죠? 이런 식의 따라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따르는 규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규칙을 따르느냐를 우리가 그래서 걔를 기술하면은 우리가 물리법칙 혹은 자연법칙. 물리법칙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리법칙이라는 말을 좀 바꿨을까요? 그 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리법칙. 그런 걸 우리가 물리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물리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뉴턴의 운동방정식 뭔지 아시나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3개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자기의 운동하는 상태를 지속하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정지에 있으면 정지에 있고 움직이고 있으면 등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Fnem입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그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 그게 제2법칙이고, 제3법칙이 작용반작용법칙. 내가 A가 B에 얼만큼의 힘을 작용하면은 B는 A에 그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 그게 이제 뉴턴의 운동방정식 혹은 운동법칙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물리법칙입니다. 자, 거기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이 법칙을 따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속도가 느린 물체에 대해서 근사적으로 만족하는 법칙이긴 하지만
일단 대기공학과의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먼저 만족합니다. 우리는 양자 세기를 다루지 않을 거고 빛의 속도에 근접한 그런 운동을 다루지 않을 거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지만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이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따른 일련의 규칙을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이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 제2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F는 ma. 그죠? F는 ma라고 씁니다. 되게 많이 본 거죠. 얘는 근데 F는 ma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게 좀 헷갈리는 저희가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써보면 우선 m을 저쪽으로 나눠줍니다. m을 나눠주고 요 가속도랑 다 쓸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뭐 n분의 1 f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고 자 a는 가속도잖아요, 그죠? 이 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가속도가 뭐죠? 속도의 시간 변화량이죠, 그죠? 속도는 뭐죠? 위치의 시간 변화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가속도가 속도의 시간 변화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뭐냐면 위치의 시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기호로 뭐로 쓸 수 있냐면 아까 두 번 미분한 거 썼었죠? d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냥 맨날 F는 MA 쓰지만 조금 제대로 써주려고 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d제곱분의 d제곱 x 얘는 t의 함수 공간이 조금 모자란 똑같이 쓸 거예요. 조금 낮춰 쓰려고 해요. dt제곱분의 d제곱 x 벡터 쓰면 n분의 1 그 다음에 f도 벡터고 이게 x와 t의 함수 복잡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반사되는 것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요거 x 위에 있는 벡터입니다. f는 ma 별거 아니었었죠, 그죠? f는 ma 뭐 한국말로 해도 6글자고 기호로 쓰면 4글자 밖에 안 되는 아주 심플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풀어서 써보니까 이게 조금 일단 되게 복잡해 보이죠? 가속도가 원래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죠? 요 a라는 함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럼 요 위치는 벡터죠? 우리가 벡터 배웠죠? 그죠? 위치는 3차원 공간상에서 얘의 위치를 기술하려면은 x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 g방향으로 얼마라고 알려줘야 되죠?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뭐 이렇게 공간상에 지금 요 방 안에 물체 어딘가에 있어요. 위치 x가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걔를 알려주려면 어딘가에 원점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는 얼마 가야 되고 y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 가야 되고 뭐 g방향으로 얼마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숫자 3개를 알려줘야 되죠. 숫자 3개를 묶으면 벡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위치는 벡터라는 기호를 쓸 수 있고 요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죠. 이 물체가 막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언제 시간이 몇 초일 때라고 하면은 얘가 나올 거고 뭐 다시 또 시간이 언제 라고 하면 요 위치가 나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얘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이 주어지면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에 대한 함수이고 시간에 대해서 걔를 두 번 미분하면 요 질량은 다행스럽게도 그냥 요겁니다.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힘도 벡터죠? 힘도 벡터입니다. 힘을 이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힘도 벡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주어진 시간 딱 요 이름이 딱 해가지고 t가 딱 요 시간대로 갑시다. 그러면은 뭐 가령해서 전자기 힘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전자기 힘이라고 쳐보면은 여기서는 힘이 좀 약하고 여기서 힘이 좀 세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힘이 더 세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전자기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여기선 다시 좀 세지고 여기선 약해지고 더 세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일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쓰면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두 번째 법칙을 이렇게 기술하는 겁니다. F는 ma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그럴싸한 좀 더
디테일한 기술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예, 미분 방정식입니다. 보니까 x라는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고, 예, 뭐 여기는 여기 자체에는 x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요 힘이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 x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요 안에 x가 포함될 수 있어요. x 벡터가. 그러니까 얘는 우선 이게 방정식이고, 그죠? 예, 왜냐면 저거 두 번 미분한 항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세 번 미분한 항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게 미분 방정식이고, 선형일지 비선형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선형일지 비선형일지, 여기서 뭐 x의 제곱이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형일지 비선형일지는 잘 모르고, 대신 상미분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네, 상미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운동 방정식, 예, 물리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고, 예, 이게 사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 이제 우리 노트 한 페이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가 물리 법칙을 우리가 지금 했고, 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 법칙, 이런 게 물리 법칙의 하나의 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물리 법칙은 도대체 그냥 우리가 막 쓰면 물리 법칙인가가 아니라, 예, 물리 법칙은 이래야 한다. 예, 적어도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조건 제가 3개 써놨는데, 물리 법칙이란 도대체 어떠야 하는가? 라는 것은 첫 번째는 수학적인 관계가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한답니다. 예. 두 번째는 시공간상의 이웃한 상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해야 한답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내야 한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수학적인 관계가 여기다 7, 8년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노트에 여러분들 나와 있으니까 그 노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쓸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되고, 일반적인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관계에 대해서 정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요 말은 약간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일반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물리 법칙은 가능한 한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성립하는데 이때는 성립 안 해.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때는 이래야 돼. 이때는 저래야 돼. 그러면은 물리 법칙의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예, 그런 것은 사실 좋은 법칙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은 가능한 한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가능한 한 많은 상황,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모든 경우라고 말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물리 법칙이 됩니다. 예,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아주 훌륭한 게 뭐냐면은, 웬만한 움직이는 물체는 다 성립합니다. 예,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럴 때 혹은 매우 작은 아주 양자세계라든지, 그럴 때에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 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움직이는 물체라니,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다 성립합니다. 가능한 한 일반적이라는 소리죠. 뉴턴의 운동, 그리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 말고 그거 있죠. 중력 법칙은 운동 방정식 다른 거 알죠? 뉴턴의 중력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인력이 작용하고 그 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된다. 질량이 있는 물체라면 전부 다 그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질량이 없는 물체가 어디 있어? 물론 있긴 합니다. 그 입자들 중에 질량이 없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질량이 없고 에너지만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복잡한 걸 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질량 있는 물체들에는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중력 법칙. 굉장히 아주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이러면
열 전달, 온도가 뜨거운 곳에서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예, 어떤 경우든지 성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 법칙은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성립하는 아주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열 전달 법칙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령 온도가 그게 10도하고 0도일 땐 성립하는데 온도가 50도하고 마이너스 10도일 땐 성립을 안 해. 이러면은 그렇게 썩 좋은 법칙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당한 범위 안에 성립하면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좋은 물리 법칙은 가능한 한 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 성립해야 됩니다. 온도 차가 몇 도가 됐든 성립하면은 그게 더 좋은 물리 법칙이 됩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가능한 한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거기 그래서 그 말로 써놨습니다. 자연 법칙은 어디에서나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성립하는데 달나라에 가면 달나라 너무 옛날 표현인데 달에 가면 성립을 안 해. 이러면은 좋은 물리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 달에 가서도 성립합니다. 태양에 가서도 성립하고요. 중력의 세기가 달라질 뿐이지 그 중력을 상수로 놓으면은 어디서든지 성립하는 방정식입니다. 어디서나 성립해야 되고 초기 조건이 바뀌어도 같은 규칙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온도 차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경계 조건이 달라도 성립해야 되고, 초기 예를 들면은 운동 방정식을 쳐봅시다. 초기에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같은 운동 방정식으로 성립할 수 있어, 같은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든 천천히 움직이든 전부 다 같은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우리가 자연 법칙은, 물리 법칙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연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초기 조건이 달라져도 같은 법칙으로 같은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 밑에 자연 법칙은 근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메 법칙 이런 거 써놨는데, 오메 법칙 V는 IR 여러분들 아시나요? V는 IR 이런 게 있습니다. 전압하고 전류하고 저항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일반적인 물체에는 성립하지만 가령 반도체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한계를 가진 법칙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리 법칙을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웃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 법칙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0초일 때 물체가 여기 있고 어떻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게 뭔가요? 시간이 1초일 때 얘는 어디가 있을까? 어떻게 움직일까?를 알고 싶은 거 아닌가요? 시간이 2초일 때 얘는 어디로 갈까? 시간이 3초일 땐 어디가 있을까? 4초일 때? 5초일 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0초일 때의 얘의 상태와 바로 그 다음 상태를 연결짓는 법칙인 거죠. 자연 법칙은. 그죠? 이게 그래서 이웃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0초일 때와 더 잘게 자릅시다. 시간이 0.1초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시간이 0초일 때의 어떤 물질의 상태를 안다면 시간이 0.1초일 때의 그 물체의 상태를 우리가 아는 거죠. 알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0초일 때 상태와 그걸 우리가 스테이트 1이라고 부르면, 시간이 0.1초일 때의 상태, 스테이트 2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물리 법칙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 법칙을 알면 스테이트 1에 있을 때 얘가 어떤 스테이트로 다음에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간격은 우리가 무한히 작게 나눌 수 있겠죠. 그 이웃관계를, 물리 법칙은 그 이웃관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법칙은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약간의 예외가 있어서 조금 조심할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알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하시면 그런 예외 관계가 사실은 있어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몰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리 법칙은 시간을 무한히 잘게 자르면 그 변화도 무한히 작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점프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이 여기 있는데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갔다는 소리는 중간에 이 단계를 거쳐갔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갑자기 마술처럼 샥 없어져서 중간 단계 생략하고 여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물리 법칙은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은
적어도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반적이어야 돼. 가능한 한 일반적이어야 되고 어떤 두 개의 스테이트 사이의 이웃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법칙은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미분방정식이 자연법칙 혹은 물리법칙을 기술하는데 용이한가? 괜히 지었다. 약간 일반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웃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미분방정식을, 왜 자연법칙을, 물리법칙을,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미분방정식이 이 세 개를 기술하는데,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 미분방정식은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참 좋고요. 이웃 관계를 설명하는데 참 좋고, 연속적인 어떤 우리가 법칙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을 미분방정식으로 설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미분방정식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 자연법칙 혹은 물리법칙을 기술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미분방정식이라는 도구가. 자연이 미분방정식대로 움직이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이 미분방정식이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자, 어떤 도구,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끝까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뒤에 조금 남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일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거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16-x제곱. 자, 얘는 뭐냐면은 양변 제곱해서 x제곱 넘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죠? 이거 뭐죠? 원의 방정식이죠? 요 원의 방정식의 위쪽 반원을 가리키는 그 위쪽 반원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방정식입니다. y는 16-x제곱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제가 거기 노트에다가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위에 반원만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dy dx는, 자, 얘 미분할 줄 아시나요? 요거 2분의 1승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6-x제곱에 2분의 1에서 빼기 1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거기다 곱하기 요 안에 거 미분한 마이너스 2x 하면 되죠? 요 정도쯤은 우리가 잘 안다고 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 빠지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서 16-x제곱분의 마이너스 x 요거 남습니다. 그죠? 얘를 다시 잘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잘 써보면 루트 16-x제곱 y잖아.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양변을 미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양변에 y를 곱하고 해서 좀 다듬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y dy dx 더하기 x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미분방정식이죠. 그죠? 요거 미분방정식이죠. 얼른 우리가 요거 용어 연습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쟤는 1개, 왜냐면 미분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1개, 그 다음에 y하고 dy하고 곱해졌으니까 비선형, 그 다음에 dd니까 얘는 상미분, 그러니까 얘는 1개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요 틈날 때마다 연습합시다. 1개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인데, 자, 얘는 우리가 얘를 쓰면, 요렇게 쓰면은 얘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인 그 반원입니다. 그런데 얘를 요렇게 쓰면은 얘는 원점이 중심인 모든 원을 가리킵니다. 얘는 특정한 반지름이 4인 원을 가리켰는데 얘는 원점이 중심인 모든 원을 가리킵니다.
보다 일반적입니다. 예. 얘는 훨씬 더 얘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경우를 가리킬 수 있어요. 얘는 중심의 원점인 모든 원에 해당합니다. 예. 얘는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그 중에 특별한 한 케이스만을 가리키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예.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을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게 미분방정식의 장점입니다. 뭐 이게 왜 원점이 저긴데? 라고 생각해보면은 예, 여기가 가령 위해서 숙제 생각해서 얘를 숫자 1이라고 바꿔봐도 1이면 요게 1이고 요게 1인데 똑같이 y겠죠? 그래서 여전히 요 같은 미분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얘가 9여도 9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기만 하면 그 모든 원들은 이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방정식이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더 일반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웃관계가 뭐냐면은 이웃관계는 우리가 미분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분방정식은 미분하게 포함되어 있죠. 가령 아까 썼던 뭐 dx, dy 이런 게 써 있습니다. dx, dy가 뭐 얼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미분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타겟이 있는 y라는 함수가 x에 대한 변화율이죠, 이거. 그죠? x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예, x가 조금 변하면 y가 얼마 변하냐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쓸까요? 그냥 x라고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면은 가령 그냥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얘는 x가 아주 조금 변하면 y가 얼마만큼 변하면은 x만큼 변한답니다. 그러면은 x가 여기서 가령 해서 3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x가 3 부분에서는 x가 3일 때에는 x가 아주 조금 변하면 x가 여기서 0.00001 변하면은 y는 얼마나 변하냐면은 0.00003만큼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0.0001분에 0.0003 해가지고 3만큼 변하는 거죠. 이게 미분방정식입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미분방정식.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미분방정식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x가 3 그 주변에서는 x가 아주 조금 변하면 y가 아주 조금 변해.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이웃한 상태 사이에 만족해야 될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죠? x가 3일 때와 3.00001일 때, 즉 x가 3일 때 우리가 y 값을 알아. 그러면 x가 3.00001이 됐을 때의 y 값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 개 아주 근접해 있는 그 이웃 관계, 이웃한 그 스테이트 사이의 관계를 얘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미분방정식은 원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개의 이웃한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연속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요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x가 한없이 작아진다 칩시다. x가 아주 0에 근접해요. 그러면은 dx가 한없이 0에 근접해요. 그러면은 dy는 어디에 근접해야 될까요? 0에 근접해야 되죠. 만약에 dx가 한없이 0에 근접하는데 dy가 0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 그러면은 이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방정식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두 개의 미분방정식은 본질적으로 연속적입니다. 물론 아닌 특별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령 여기는 미분방정식이 뭐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어요. x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예, x가 만약에 0 부분이 x가 0이라면 d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가도 dy가 0이 아닐 수 있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그런 점의 개수가 많지 않아요. 예, 기껏해야 유한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유한한 특별한 점들을 빼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미분방정식에서는 d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dy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두 개의 이웃한 아주 근접한 관계 사이에 급격한 점프가 일어날 수 없다는 소리죠. 그죠? d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가면 dy도 한없이 0에 가까이 가니까 관계의 변화, 그 두 스테이트 사이의 변화가 스무스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본질적으로 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법칙은 일반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 같은 소리 하는 것에서 좀 혼동할 수 있는데 물리법칙은 어디서나 성립해야 되고 가능한 한 많은 경우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쓰여진 함수식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좋죠? 물리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웃관계를 성립해야 된다고, 이웃관계를 기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다음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물리법칙이라고 했었는데, 미분 방정식은 그거를 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물리법칙은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요 스테이트에 있는 것이 다음 스테이트로 갈 때 급격한 점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계를 다 거쳐서 가야 됩니다. 미분 방정식 마찬가지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특수한 점들을 제외하고 나면 dx가 0으로 근접하면 dy도, 즉 타겟이 되는 우리가 물리량도 0으로 근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미분 방정식이 아주 잘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할 때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은 물리법칙들을 배울 거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게 F는 MA 운동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바로 다음 학기부터 배우게 될 게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써있냐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대기복사학 때 배우는 열전달 방정식, 복사전달 방정식,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열전달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확산,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어떤 물체가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됩니다. 시간이 5분 남아서 조금 애매한데요. 미분 방정식의 예만 조금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죠. 그 다음 때가 미분 방정식의 개념 이해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미분 방정식의 예만 한번 봅시다.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인구 증가.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람을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2세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찬스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 증가는 현재 인구수에 비례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인구수를 우리가 P라고 써봅시다. 그 인구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구에 비례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요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비례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등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KP. 비례 상수를 앞에 붙여서. 단 K는 양수가 되겠죠. 인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인구 증가율도 점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죠.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사선 붕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물질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방사선 물질들이 붕괴할 때 걔네들의 붕괴 속도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없어집니다. 여기 인구 증가 앞에 쓸까요?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방사선이냐? 방사선 붕괴 혹은 방사선 물질 붕괴. 방사선 붕괴. 봅시다. 붕괴. 방사선 붕괴. 어떻게 되냐면은, 방사선 물질의 양을 A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붕괴합니다.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의 요구리티는, 그래도 KA인데,
여기는 단 K가 음수여야 되겠죠. 그죠?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감소해야 되니까. 그죠? A가 DA,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마이너스죠? 그죠? 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되는 폭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져야 되는 거니까 A에 비례하고 요 대신 K는 위에는 양수인데 밑에는 음수예요. 그죠? 방정식의 형태는 똑같은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물체의 온도 변화. 물체의 온도 변화. 아까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적용된다고 했었죠?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 T라고 쓰면은 걔는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과 온도가 똑같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주변하고 똑같아. 그럼 당연히 안 변하겠죠, 온도가. 뜨거워. 그럼 점점 냉각되겠죠. 차가워. 점점 온도가 올라가죠. 그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있는 공간에다가 뜨거운 물, 찬물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뜨거운 물 점점 식겠죠. 찬물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온도 변화가 되는 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따라서 주변 온도가 크면 클수록 주변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그 온도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비례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는 K의 T-T0.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K의 부호는 뭘까요? K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K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각 다 하셨나요? 자, 생각해보면은 T가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의 온도인데 주변보다 뜨겁다고 칩시다. 주변보다 뜨거워서 얘가 양수야. 그러면 그 타겟의 온도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온도의 변화율이 음수여야 되죠.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K는 음수여야 되겠죠. 반대로 주변보다 차가워. 요게 그래서 음수야. 요게 음수면 걔의 온도는 점점 따뜻해지겠죠.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야. 그럼 마찬가지로 K가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K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연 법칙들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의 확산. 아, 요즘 핫하죠.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염병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확산. 생각해보면은 전염병에 걸린 인구가 물론 이거를 알아내면은 엄청 저기 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해보면은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은 우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고 그런데 여기 뭐 X0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이겠죠?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 곱하기 비례합니다. 왜 그럴 거냐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잖아요. 그죠? 접촉은 그러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 접촉의 수는 당연히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접촉 수니까 걸린 사람에도 비례하고 안 걸린 사람 수에도 비례하죠. 그죠? 안 걸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접촉 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 찬스가 많아지는 거죠. 접촉자 수가 많아져도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즉 여기 X가 0이야. 그럼 당연히 안 생기죠? 안 생기고 모두가 다 전염병에 걸렸어. 그러면 요게 제로겠죠? X가 X0가 되니까 요게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더 이상 전염병은 확산되지 않겠죠. 모두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심플하게 안 되겠지만 당연히 뭐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비례상수니까 다시 써보면 KX
x0 - x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아주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용어를 생각해보면은 1개,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비선형, 1개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얘를 하나 더 들어놨는데, 뭐, 하나만 지울까요? 화학 반응.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마지막 하나 해봅시다. 네, 화학 반응.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제가 써놨는데, NO2가, 이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오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을 수 있는데, 이 생성되는 물질, 얘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요것의 반응식에 저희가 되는 원료 물질이 얼마나 많이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K는 양수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K는 양수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자연 법칙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왜 미분 방정식이어야 하는가, 자연 법칙을 왜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하면 좋은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용어와 관련돼서 거기에 미분을 몇 번 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그게 선형이니 비선형이니 상미분이니 편미분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은 어때야 하고,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데 왜 미분 방정식이 좋은지, 그리고 그 몇 가지 예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써보고, 아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걸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거라고 했었죠? 실제로 그 함수를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진짜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통신 상태라든지 음향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